자, 이제 81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2022년 공인중개사 마지막 수업이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신 분들은 합격 가능성을 따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당일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공부한 건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한 거, 2주 전에 한 거는 가물가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내가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다, 시험장에. 지금까지 여름에 공부했던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집중적으로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 모두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저의 수업들을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시길 빌게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8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이게 상가 건물이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에서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2번 보시면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병에 대하여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왔죠. 82번입니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내용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A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뭐죠? 매수인 거. 근데 을이 또다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병과 만나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병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됐을 때 요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일단 있어요. 다만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죠. 그러면 이 매수인이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죠. 그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한 후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83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 다세제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돼요. 동호수는 적지 않거나 틀리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X입니다.
2번 주택 임차권자가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등기까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주택 임차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가 있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배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임차인 지위로서만,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의 양수인도 우선 변제권은 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X예요. 판례인데 배당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양수한 채권자의 가로에다가 비금융기관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런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사람은 우선 변제권자로서 배당 요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이 판결. 그리고 나서 주택임대차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요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사람은 금융기관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사람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나눠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했어요. 자, 그럼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 주거용 건물이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 사례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는 사무실이었지만 임대차 계약할 당시 주거용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죠. 자, 저당권이 설정되는 말등 신경 쓰지 마시고 계약할 당시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자, 5번입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돼도 대항력이 생겨요. 신고가 뭐냐? 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도달한 것만도 부족하고 도달된 것을 담당 공무원이 받아야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고요. 5번도 X입니다. 84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경우서 3번이 답이에요. 이거 설명드릴 게 없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데 이사 가더라도, 다시 말하면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자, 85번입니다.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무효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설명한 아래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거죠.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께 참 많이 드리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거죠. 순서를 보면 을 앞으로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뭐예요? 주택임차권을 취득했고, 그리고 나서 병 앞으로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갑은 바로 이사 왔고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은 했지만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사례고, 이 사례를 조금씩 변경을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부터 보자고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합니다. 주택임차권,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죠.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이 가배주택 임차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소멸되면 배당을 받게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는 배당 순위가 주어져요. 물론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죠.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갑이 3순위로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경매가 이루어지면 갑의 주택임차권은 소멸이 돼야 되니까 병의 저당권 3번 병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의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이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86번입니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주택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3번이 답이에요. 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재는 뭐냐면 서로 간의 합의죠. 쌍방 합의로 쌍방 간의 계약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겁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X죠. 또 아니면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공탁했다. 그것도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87번입니다. 주택 임차일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거죠. 자, 1번 X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 아니라 2월로 개정이 됐어요. 이거 저도 항상 헷갈립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2회에 하나여가 아니라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가 있고요. 3번. 동일한 조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이고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임차인은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가 소멸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약에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직접 거주하려고 할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옳은 것은 4번이고 1, 2, 3, 4, 5번 다 중요한 질문이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8번입니다. 갑은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1억, 월세 1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다음 내용이 틀린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환산 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하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뭔가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따라서 요 88번의 환산 보증금은 얼마죠? 11억이에요. 그러니까 9억을 초과했어요.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1. 대항력은 인정을 해줍니다. 조심할 것은 2.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한다는 규정도 적용해 줍니다. 4. 계약 갱신 요구권도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최단 기간은 보장해 주지 않아요. 특히 이 건물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은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법정 갱신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임대차기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 갱신이 되고요. 법정 갱신되면 그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89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이죠? 10년이죠. 5년, 10년 꼭 기억해 두시고, 주택 임대차는 계약갱신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1회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 한 번 할 수가 있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0번이죠. 과거에 참 잘 나왔던 겁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상가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죠. 기억 조심하시죠. 2기가 아니라 3기입니다. 니은 X입니다.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리을 본다 안 됩니다. 전부 또 일부를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여기 아주 시험이 잘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1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죠. 작년에 그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당깁니까? 우리가 민법은 개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개정되면 한 1, 2년은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법 같은 과목에서는 최근에 작년에 개정된 거지만, 따라서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이거 1, 2, 3, 4, 5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1번 X예요.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합니다. 1번 X. 다만 계량행위로서 지나치게 비용이 들지 않으면 2번이죠. 통상의 집행규로서 결정하게 되고요. 3번. 만약에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대지 사용권이나 구분 소유권의 범위가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4번도 신설된 규정인데, 자, 수선 적립금을 징수합니다. 근데 주체가 관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개별적으로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인이 수선 적립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단이 수선 적립금을 징수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번. 그 징수한 수선 적립금도 누구에게요? 관리단에 속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2번입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 및 집합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4번이 답이에요. 자, 수선적립금은 누가 징수합니까? 관리단이. 누구에게 기속됩니까? 관리인이. 근데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세입자에게는 받으면 안 돼요. 그 집의 구분 소유자에게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4번 보시면 3의 수선 적립금은 구분 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품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X. 점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로부터만 징수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4번. 93번입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자 의무 위반 행위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죠. 자,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누가요? 관리인 또는 집회계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위의 정지 등의 청구는 구분소유자 개별적으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계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 답은 1번이 됩니다. 94번입니다.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1번 맞는 지문. 2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4번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청산금이 없음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X입니다.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95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 간의 을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양도담보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간에 돈을 갚고 말소는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번 보시면 갑은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담법에 적용되든 안 되든 당연히 뭐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3번. 약정 당시 위 토지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해요.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도 변제하고 말소는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번 조심하십시오. 자,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5번처럼 공사금 채권을 담보하게 한 경우 가담법 적용되지 않고요. 아니면 매매대금을 담보하게 한 경우도 가담법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답은 3번입니다. 96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한 문제가 나오고 어차피 사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가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96번부터 100번까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문제 정확하게 내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에 나오는 문제는 부실법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거. 이 5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96번은 뭐죠? 양자간 명의신탁이죠. 갑은 세금 등의 문제로 그 소유 부동산을 당분간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두기로 을과 약정한 데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행위를 마쳤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자,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자, 물론 약정도 무효도 등기도 무효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명의수탁자인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 4번이죠. 위 3의 경우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갑은 병에게 대항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5번,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범죄 무효가 되는 거죠. 97번입니다.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수탁자 을과의 명예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X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그 다음에 병이 매도인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명의수탁자인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을 명의로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죠.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번제는 무효입니다. 근데 이 등기가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어요. 매도인이 선이라면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하고요. 매도인이 악이라면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라 했죠. 따라서 을의 등기는 무효고 병이가 아직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또다시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이 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집니다. 98번입니다. 2015년 5월경 명의신탁자 을과 명의수탁자 병의 약정에 따라 병은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인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럼 이것도 계약 명의신탁인데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갑이 매도인이죠. 갑이 매도인이고 명의신탁자가 누굽니까? 을이고 명의수탁자가 누구죠? 병입니다. 이 갑을 병을 바꿔놓을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뭐라 보니 헷갈리라고 그런 거다. 그죠? 자, 물론 정리해 볼게요. 자, 갑, 을과 병 간의 명의수탁 약정은 무효하고요.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뭐죠? 유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병은 유효하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다만 을이 병에게 지급한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기억!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갑이 선이면 병에 등긴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만약에 갑이 악이라면 병 앞에 다른 생각을 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는 무효인 거죠. 그죠? 그러면 병 앞에 등기가 있더라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아직 병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병은 갑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죠? 맞는 질문이죠. 그죠?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니까 내가 준 매매대금은 돌려달라라고 병이 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맞아요. 6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갑이 악이라더라도 을이 갑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뭐죠? X고. 특히 갑이 악이라면 누구에게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1번 갑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 알고 있었던 경우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매수인의 지위의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 없고요. 을이 갑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 답은 뭐죠? 니은 하나이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99번입니다. 2020년 5월 신탁자 갑과 그의 친구 수탁자 을이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병으로부터 X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이 드린 거죠. 자, 이것도 결국은 계약 명의신탁인데 또 뭐가 바뀌었어요? 갑을 병에 바뀌었죠. 정상으로 돌아왔네. 갑이 뭐죠? 명의신탁자. 을이 누구죠? 명의수탁자. 병이 누굽니까? 매도인입니다. 계속 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죠. 3번 보시면 병이 갑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때를 기준한다? 그러니까 등기할 때 선인지 악인지 판단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런 예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죠? 항상 우리는 언제예요? 매매 계약할 때, 법률행위를 할 때를 기준으로 선악을 따지기 때문에 등기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00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상 명의신탁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 X에. 자, 우리가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 탈세, 투기, 재산 은닉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은 다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적인 안 해. 그러니까 이것이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유는 부동산 실명법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무효인 것이지 그 자체는 반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X입니다. 2번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죠. 따라서 연인관계에 있을 때 명의신탁 약정했다 혼인하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입니다. 약정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인 것이 아니라 혼인한 때부터 유효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X죠. 왜요?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4번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했어요. 자,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이행한 것은 뭐는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같은 경우에도 종교단체장 명의로 이루어진 종교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것이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강의가 끝났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고맙습니다.